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사우디의 선을 넘었습니다.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나 원유 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원유의 사용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감산한 게 366만 배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지금 순간이 미국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KBS 경제기자시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임팩트의 저자이신 우리 박종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세계적으로 뭐 시끄러운 뉴스들이 참 많아요. 불안한 뉴스도 많고 일단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가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네, 미국을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하지? 요즘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아마 사우디가 오히려 미국한테 당했던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까지는 사우디의 진짜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사우디는 항상 자국이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뭐 예전에 뭐 이스라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대결 구도였던 바로 시아파가 이 사우디한테는 지금까지 아주 큰 이 일종의 골칫거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왕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왕정 이기죠. 바로 왕정. 네, 그 부분이 제일 치명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이제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이게 이란에서 생각하는 무슬림의 교리상 이 왕정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정은 타도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 타도 목표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왕정이 되놓으니까 그동안은 사우디에서 이것 때문에 진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우디와 이란이 베이징에서 서로 만나서 그것도 이 왕이 이 전 외교부장이고 지금 국무위원인 이 왕이가 딱 중재를 해서 이 셋이서 이 평화협정 같이 좀 이렇게 뭔가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우디의 태도 변화를 갖고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렇게 국방 때문에 항상 두렵기 때문에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우디가 진짜 약간 굴욕적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미국이 석유 창고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세계적으로 부족하네. 증산 좀 하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미국 업체들도 힘들어요. 좀 감산 좀 합시다. 그러면 또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녔던 측면이 정말 많은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사우디는 정말 미국 때문에 쌓일 만큼 쌓여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그걸 폭발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으로 그 불만이 쌓였던 시기, 뭐 그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시기는 이제 처음 돌아가면 언제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 때거든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셰일로 정말 혁명이다 할 만큼의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최대의 산유국이 돼버리는. 네, 엄청난 일이죠. 세상에 이 원래는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해 있던 그 미국에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원래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미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동 개발 붐이 불면서 이제 어떤 산유국으로서의 지위가 점점 낮아져 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게 바로 셰일 혁명인데 어느 정도냐? 원래 거의 이제 생산량이 없다가 셰일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2010년 대비 2019년까지 얼마나 늘어났냐면 셰일 오일이 1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늘어났는데 이 8배 늘어나는 동안 결국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 심지어 석유를 수출해도 되는 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좀 과도한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미국이 이렇게 달라졌어. 셰일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중동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동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야, 이거 가성비가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중동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그렇죠. 이란이 됐든 아니면 어떤 테러 세력에 의해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냥 바로 항공모함이 뭐 미국에 항공모함이 뭐 그쪽으로 출발했다, 뭐 그쪽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때로는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그 경계심을 자꾸 이렇게 긴장 관계를 이렇게 유도하면서 또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런 어떤 중동 질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면서 이걸 물론 아랍 사람들이 좋아했느냐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미국이 뭐 미국식의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우디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국방은 다 미국에 맡겨놨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우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시아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란이 이제 핵 개발 시작하면서 2006년부터 온갖 제재를 받아서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제재를 안 받았다면 이란의 모든 이런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에서 사우디를 훨씬 압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미국에서 계속 온갖 제재하다가 특히 2006년부터는 핵 개발한다고 또 제재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란이 경제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란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네. 사우디는 내심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왕정을 타도한다는 그 이란을 대신 혼내주면서 제재까지 해주니까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핵 합의를 한다. 핵 합의를 통해서 이란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시키고 이란도 마음껏 석유를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란 핵 합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기분 나쁘죠. 첫 번째 뭐가 기분 나쁘냐면 이란이 우리 왕정 타도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석유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부자가 되면 군사력을 더 키워서 그렇죠. 우리 사우디를 더 위협하겠네? 라는 공포감을 키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지금 그러잖아도 그때 셰일 혁명이 일어나갖고 유가가 100달러에서 막 30달러까지 내리꽂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까지 이렇게 국제사회로 돌아오면 이란 입장에서는 30달러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1배럴 30달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 석유 생산 단가가 10달러 안팎이다. 10달러 안 될 거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서 몰라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이 한 10달러 안팎의 굉장히 낮은 이 생산 단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석유로 사우디는 온갖 진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유학비용도 다 공짜, 모든 게 공짜인 그런 사우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다 석유를 팔아서 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0달러 아래서는 사실은 이 복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동안 경제 다 망가졌고 석유 하나도 못 팔다가 이거 뭐 15달러에 팔아도 되는 판이거든요. 뭐 이건 좀 심하지만 뭐 한 20달러에 팔아도 이란은 그것조차도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 훨씬 앞서 나가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했다. 사우디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게 15년에 이 핵 합의가 복원이 됐는데 핵 합의가 됐는데 2016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니까 완전히 찬밥 취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미국 대통령 정도가 오면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국왕도 나가서 막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국영 TV가 생중계를 하고 이런 거 싹 다 없었고요. 완전 찬바람 쌩쌩 불게 했었죠. 자, 이 정도로 분노를 했었던 사우디가 그동안 뭐 이제 미국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야 트럼프는 바뀌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처음에는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정말 그 시리아에 있는 이 순위파 그러니까 사우디가 순위파거든요. 근데 시리아에 있는 순위파를 잘 활용해서 미국이 IS를 격퇴를 했습니다. 쿠르드족인데. 근데 이 순위파 쿠르드족을 버리고 그냥 철군을 해버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쿠르드족을 막 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순위파에선 큰 형님인데 막 이렇게 우리 순위파를 막 버리고 떠나네. 내가 쿠르드족까지 아끼진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순위파 형님인데 말이야.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는
저렇게 크루즈족이 미국만 믿고 진짜 열심히 싸워서 전사자가 10,000명이 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미국이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뭔가 동맹을 맺고 싸우면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 뒤로 막 튀르키예가 공격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럼 사우디가 볼 때 분노보단 이거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나중에 우리도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사우디에서 걱정을 한 거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이 사우디의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빈 살만 왕세자 실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거의 첫 육성 중에 하나가 이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 이게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하면 왕따라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따라는 이게 좀 어쨌든 다른 나라의 실질적 어떤 이 정치적 수반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라는 말을 해서 일단 빈살만 왕세자가 분노할 만한 일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사우디에서는 이제 미국이 국방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미국하고 이 혈맹 관계였는데 그렇죠. 이제 빈살만 왕세자 그때 이제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우디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예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거의 반군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사실은 반군이란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미 이 북예멘을 거의 다 요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나라가 아닌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북예멘에 어쨌든 뭐 아직은 이제 서방의 명칭은 후티 반군이니까 이 후티 반군이 심심한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네. 뭐 드론도 날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우디 쪽으로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꼭 필요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는 인권 탄압한 그런 왕세자니까 우리는 패트리어트를 팔지 않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사우디는 그동안 정말 쌓일 대로 쌓였는데 와 진짜 이건 정말 어떻게든 이걸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만약에 내가 미국한테 막 덤벼들었을 때 미국이 혹시라도 또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거 안 판다든가 뭐 조금 철군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또 위협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밑바닥에 조금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와 진짜 충격적으로 사실은 진짜 아주 절실한 순간이었는데 사우디가 주도하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대규모 또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나 원유 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지 않아도 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뭐죠? 가격 인하를 통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때 아쉬워진 거죠. 그래서 작년 8월인가 가가지고 증산하자 해달라. 근데 찬밥 신세 갈 때 바이든은 큰 소리 치고 증산해줄 거야라고 했는데 사우디 떠나자마자 우리는 의논 한 적도 없어 이러면서 아주 나중에 오펙 플러스에서 찔끔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와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길을 가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감산을 해버리면서 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지? 이게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국제 정세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사우디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신감 있어 했어요. 내가 가면 뭐 이거 다 해결되고 증산도 좀 할 거고 이런 느낌의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갔단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처음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주먹각수하는 그 사진 정말 이게 아주 유명했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진이 진짜 널리 퍼졌던 그런 사진이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웬걸 회담을 한 다음에 삐그덕삐그덕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그래도 고려를 해줄 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열렸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감산 무려 200만 배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이제 4월에 감산한 게 166만 배럴 감산한 효과가 있거든요. 116만 배럴로 나왔었지만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되면 166만 배럴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감산한 게 366만 배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게 네. 과연 이 앞으로의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366만 배럴 이게 하루 바로 생산량입니다. 근데 원유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큼 쓰냐면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하루에 366만 배럴이니까 3.6%죠. 근데 이게 그냥 딱 듣기에는 겨우 3.6% 갖고 이렇게 세계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이것 때문에 막 유가 들썩거리고 인플레 못 잡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 원유의 사용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쌀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뭐 경제가 좋아졌다든가 뭐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을 때 쌀 소비량이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폭증을 한다든가 폭감을 한다든가 그런 일 없거든요. 소비량이 일정합니다. 석유도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일정하게 좀 유지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6이라는 게 이 경제학계 용어로 쓴다면 이 석유의 수요는 경제학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일정하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경제적인 무슨 변화가 있어도 생각보다 이 변화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 이 상황에서 3.6%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것도 다른 설명으로 드리면 미국이 셰일 혁명이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특집 방송 다큐멘터리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셰일 오일을 얼마나 캐낼 수 있게 됐냐면 하루 800만 배럴. 그걸로 혁명이라고 그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 366만 배럴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상황, 거기에서 이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60불대 유지하던 유가가 지금 최근에 80불까지 올라왔고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100불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네. 이게 확 달라지면은 인플레이션 좀 둔화로 꺾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순간이 미국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감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아마 전략가가 있다면 진짜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 감산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꾹 참고 있다가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터지니까 바로 이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행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자신감 있게 긴축을 하면서 금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영국 같은 나라가 먼저 흔들리고 우리도 뭐 잠깐 이 지방채로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미국이 진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이제 미국은 금융 시스템만 놓고 보면 더 이상 긴축을 이렇게 빠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돈을 풀어야 은행 시스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을 풀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물가가 지금 아직 안정됐냐 아니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묘하게 지금 2월 달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나오는데 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물가가 이렇게 여유 있다면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원유를 감산을 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돈을 좀 풀거나 혹은 긴축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계속하다가는 금융 시스템이 다시 흔들릴 수만큼 아직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반대로 또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돈을 풀었다간 유가가 튀어오르네. 자, 이런 아주 교묘한 시점에 때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시점이냐면 지금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강력한 무기고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전략 비축유가 무려 7억 3천만 배럴까지 쌓아둘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뭐 유가 좀 불안할 때마다 계속 썼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특히 많이 썼는데 네. 그때 유가가 좀 튀어오르니까 1억 8천만 배럴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 비축유를 채워넣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딱 절반밖에 없습니다. 한 3억 7천만 배럴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안정되고 유가도 떨어지니까 자 이제 전략 비축률을 다시 채워 넣읍시다. 나중에 또 유가가 오를 때 이걸 또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의가 되는데 감산 때려버린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3억 7천만 배럴은 무슨 뜻이냐? 요거 유가 때문에 더 1배럴이라도 풀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제정신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에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극단적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맨날 나오잖아요. 대만 침공설 등등등. 그 다음에 뭐 전선이 더 확장된다. 뭐 몰도바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진짜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걸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러는데 이런 어떤 비상 계획을 꼭 세워야 되거든요. 네. 이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3억 7천만 배럴은 그런 석유입니다. 이걸 풀면 거꾸로 세계가 걱정할 거예요. 미국에 뭔가 고장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정신이라면 여기서 더 못 풀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사우디나 러시아가 같이 손잡고 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거나 뭔가 하여튼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됐을 때 그때를 노려서 아주 정확한 시점에 타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전략가가 보통 전략가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거, 이 얘기는 이제 사우디도 미국과 이제 가볼 때까지 가보자, 막장까지 이제 가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한숨 돌리고 나서 또 보복하면은 또 큰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결별까지도 결심하는 거냐, 각오가 혹은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저력과 그리고 정보력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강력한 힘들로 볼 때 미국은 결코 여기서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국만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면 아쉬워할 그런 점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 사태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타래가 이미 굉장히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엔 저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걸 사우디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사우디에 진짜 엄청난 전략가가 분명히 있는 게 분명하다 할 정도로 뛰어난 뭔가 지금 전략적인 진짜 수를 아주 적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저력에 대해서 결코 사우디가 아직까지는 결코 얕잡아 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을 진짜로 궁지에 몰게 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들이 나올 거고 그건 사우디로서는 아직은 뭐 좀 당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가 여전히 아직은 밀당을 할 것이다. 완전히 중국 편으로 가기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사우디에 있는 모든 무기 체계가 미국식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한 방에 뭐 중국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여기서 지원을 끊는다? 제일 무서운 게 사우디는 돈도 많고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혹시 침략당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 무서운 거라 미국식 무기 체계를 버리거나 또는 어떤 미국식 방위 시스템을 버리고 지금 한 번에 간다? 그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자, 네옴시티 만드는데 이걸 뭐 그냥 중국에만 다 발주해서 네옴시티 지금 이 꿈의 도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아, 뭐 네옴시티는 허황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계시니까 조금 뭐 빈살만이 꿈꾸는 다른 것들을 볼 때 네옴시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첨단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온갖 설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미국의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 가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AI 기술 이런 것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지금 뭐 한 번에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막강한 파워와 그리고 뭐 달러 패권은 사실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 사우디가 갑자기 뭐 변심해서 위안화 채택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먼저 악역을 맡아서 한 번에 중국으로 간다? 제가 보기 어렵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중국 편으로 만약에 진짜 전적으로 붙었을 때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맞아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거기에 네.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믿을 만하지 않냐,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중국 편이 됐을 때 중국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우디는 묘하게 밀당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도 가장 큰 그런 어떤 경제적 과실 그리고 안보적 과실을 얻어낼 거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그 묘한 균형점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 전 세계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흔들 수 있는 유가가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진짜 이게 그렇죠. 안타까운데 아마도 엄청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유럽이죠. 저 사우디의 이 감산, 이 결정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미국의 뼈아픈 행위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